경상도 내륙 첩첩산 중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한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300년을 이어온 홍씨 가문의 본가였지요. 기와집 12채가 미음자로 둘러싸인 그 집에는 시아버지 홍대감과 큰아들 내외, 그리고 둘째 며느리 채운이 살고 있었습니다. 채운은 22살의 젊은 여인이었지요. 남편 홍규선은 과거에 급제한 후 3년 전 북쪽 변방의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곧 돌아오리라 했지만 벌써 3년째 소식만 전해올 뿐이었지요. 마님, 오늘 아침에도 드실 것 없이 하루를 보내시려 하십니까? 방자 할매가 목이 쉰 목소리로 소반을 들고 들어서며 걱정스럽게 여쭈었습니다. 60이 넘은 할매는 채운이 시집올 때부터 시중을 들어온 몸종이었지요. 시아버지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채운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채운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만 저었습니다. 연못 너머로 보이는 대나무 숲이 가을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지요. 한때는 그 숲 너머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지만 이제는 별당을 벗어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할매, 저 숲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에 저와 함께 걸었던 그 길 말입니다. 그저 산과 또 다른 마을이 있을 뿐이옵니다. 마님께서는 이곳이 전부인 줄 아시고 지내셔야 하옵니다. 방자 할매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본래 채우는 가문의 규수답게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시집올 때만 해도 시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벼슬길에 나선 후 3년 동안 아이 하나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게 되었지요. 대감마님께서는 왜 그리 저를 미워하실까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나요? 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옵니다. 하지만 방자 할매도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대감이 며칠 전부터 재혼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거든요. 채운을 내쫓고 새로운 며느리를 드리겠다는 뜻이었지요. 그날도 채운의 하루는 적막 속에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5년 남편과 함께한 시간보다 혼자 보낸 시간이 훨씬 더 길었지요. 별당 창문으로 보이는 연못과 대나무 숲, 그리고 기와집 처마가 전부였던 그녀에게 어느 날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석양이 연못 위에 황금빛 물결을 만들고 있을 때 굵은 어깨에 몽둥이를 메고 걸어가는 사내가 눈에 들어왔지요. 새로 들어온 머슴인 것 같았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하였고 햇살을 받은 등판은 마치 수묵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채우는 자신도 모르게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 사내는 28 정도로 보였지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걸음에 힘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뒷모습에서 풍기는 든든함이 채운의 시선을 끌었지요. 저 사람은 누구인가요? 채운이 방자 할매에게 물었습니다. 아, 새로 들어온 머슴놈이옵니다. 도겸이라 하더군요. 충청도에서 왔다 하더이다. 대감마님께서 야간 순찰을 맡기셨답니다. 야간 순찰을요? 네, 요즘 도적들이 설친다 하여 밤마다 집 둘레를 돌게 하셨지요. 그 몽둥이로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채운의 잠은 얕아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들려오는 몽둥이 소리가 그녀의 귀를 깨웠지요. 처음엔 놀라웠지만 이내 그 소리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가 별당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서 들려왔지요. 채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상상했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걷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며칠이 지나자 채우는 도겸의 순찰 시간을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초저녁 해걸음부터 시작해서 밤 깊도록 이어지는 그의 발걸음을 귀로 따라갔지요. 마님, 밤바람이 찬데 창문을 닫으셔야지 않을까요?
방자 할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우는 연일 창가에 앉아 밤을 지새우고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할매. 답답해서 바람을 쐬고 있어요. 하지만 채운의 마음속 진짜 이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움직이는 도겸의 그림자를 밤마다 기다리게 되었지요. 혼자 있던 별당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도겸의 몽둥이 소리는 정말 규칙적이었습니다. 초저녁엔 본체 주변을 한 바퀴, 그 다음엔 사랑채와 행랑채, 마지막으로 별당 근처를 도는 것 같았지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상하지요, 할매. 전에는 그렇게 무서웠던 밤이 이제는 기다려집니다. 마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옵니까? 채우는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남편을 그리워해야 할 몸으로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다니 죄스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그 설렘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겸이 별당 담장 아래를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창문 쪽을 바라보았지요. 채우는 급히 등불을 끄고 벽에 몸을 숨겼지만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나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던 채운에게 며칠 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님, 내일 저녁엔 본체에서 제사가 있어 모든 사람이 바쁠 것이옵니다. 혹시 바람이라도 쐬고 싶으시거든. 방자 할매가 은근히 암시를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별당에 갇혀 지낸 채운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지요. 제사 때는 순찰도 없겠네요? 아마도 그럴 것이옵니다. 하지만 채운의 마음에는 다른 기대가 있었습니다. 혹시 도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말이에요. 다음 날 저녁 본체에서는 정말로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홍대감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사당에 모여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고 있었지요. 하인들도 모두 제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채우는 조심스레 별당을 나와 연못가로 향했지요. 밤새 뜬 눈으로 지샌 탓에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사실은 도겸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연못에는 달빛이 은빛 물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을 밤 공기가 차갑게 살을 스쳤지만 오랜만에 나선 바깥 공기가 상쾌했지요. 채우는 연못가 큰 바위에 앉아 달빛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야위였구나. 거울에서 보던 것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때는 가문의 자랑이었던 미모도 이제는 시들어 보였지요.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박또박 익숙한 리듬이었지요. 도겸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도겸의 목소리가 경계심을 담고 울렸습니다. 제사 중이라 순찰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모양이었지요. 채우는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달빛에 비친 그녀의 하얀 치마가 들켰나 봅니다. 누구시기에 이런 밤에 홀로 나와 계십니까? 도겸이 담장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담장 위로 드리워졌지요. 저는 채운이 머뭇거리는 사이 도겸이 담장을 살짝 넘어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며 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마님이시옵니까? 밤길은 위험하옵니다. 도겸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님이 별당 밖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잠깐만 바람을 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밤에 혼자 나오시면 어찌하옵니까? 혹여 누가 보기라도 하면. 도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그의 숨결이 가까이 느껴졌지요. 아무도 보지 않을 거예요.
모두들 제사에 정신없으니까요. 그래도 마님께서는 어찌 이런 위험을 무릅쓰셨습니까? 도겸의 말에 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보고 싶어서라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채운이 일어서려 하자 도겸이 급히 말했습니다. 마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네. 소인이 매일 밤 이곳을 지키고 있사옵니다. 혹여 무슨 일이 있으시거든 주저 마시고 부르십시오. 소인이 들을 수 있도록 조금 크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도겸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 소리는 멀어지지 않았지요. 담장 저편에서 서성이는 것 같았습니다. 채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지요. 도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여 무슨 일이 있으시거든 주저 마시고 부르십시오. 며칠이 지났습니다. 채우는 매일 밤 도겸의 몽둥이 소리를 들으며 지냈지요. 하지만 다시 연못가로 나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가을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별당 창문을 흔들었고 빗소리가 처마에서 떨어져 내렸지요. 채우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겸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혹여 무슨 일이 있으시거든 부르십시오. 정말 부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무슨 일이라고 해야 하지요? 채우는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지요. 비를 핑계 삼아 밖으로 나가면 우연히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지? 그런 핑계를 만들며 채우는 조심스레 별당을 나섰습니다. 비를 피해 연못 옆 헛간으로 향했지요. 그곳에는 희미한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헛간 안을 들여다보니 도겸이 있었습니다. 비를 피해 잠시 들어온 모양이었지요. 젖은 옷을 털고 있었습니다. 마님? 도겸이 놀란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에 당황이 가득했지요. 비가 와서 여기 있어도 될까요? 당연히 그러하옵니다. 하지만 마님께서 어찌 이런 곳에... 도겸은 서둘러 자신의 도롱이를 벗어 채운에게 걸쳐 주었습니다. 그 따스함에 채운의 마음이 녹아내렸지요. 감사합니다. 마님,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헛간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지요. 저기, 혹시 불편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채운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소인이 나가겠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나가세요? 그냥 잠시 함께 있어도 될까요? 채운의 말에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해하고 있었지요. 평소에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비 오는 날 순찰 말입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매일 해야 하는 일이옵니다. 대감님 명령이니까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 일이야 있지만 이런 좋은 집에서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도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채운이 작은 기침을 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그냥 목이 조금... 도겸이 급히 일어나 물 한 사발을 떠다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운이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손이 잠깐 스쳤지요. 도겸은 급히 손을 뺐지만 채운은 그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마님, 네. 소인이 감히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도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마님께서는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채우는 당황했습니다. 외로워 보인다고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계신 모습을 봅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이옵니다. 당신이 저를 보고 있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순찰을 하다 보니 자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채운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그날부터 밤마다 그리워하였나이다. 도겸의 고백에 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을 그리워하셨다고요? 마님의 모습을, 마님의 외로움을 같이 나누고 싶었나이다. 채우는 떨리는 손으로 도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당신의 몽둥이 소리를 들으며 위로받았어요. 마님, 이제는 그 소리가 없으면 잠들 수 없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들의 그림자를 벽에 비추었지요. 마님, 소희는 감히. 괜찮아요. 채운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교감은 순수하면서도 너무 따스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요. 헛간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채운이 도겸의 곁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마님, 소희는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사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을 보는 순간부터 몽둥이는 더 이상 순찰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지키는 약속의 증표가 되었지요. 그날 밤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때로는 연못가에서, 때로는 헛간에서, 하지만 금기를 넘은 사랑은 오래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까요? 두 사람의 만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사랑하는 마음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지요. 어느 날 밤 헛간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큰댁시녀 중 하나인 청이가 목격했습니다. 물을 길러 나왔다가 우연히 본 것이었지요. 어머나, 저게 뭐지? 청이는 깜짝 놀라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별당 마님과 머슴이 서로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청이는 곧바로 본체로 뛰어가 큰마님께 알렸습니다. 뭐라고? 채운이가 머슴과? 큰마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헛간에서 둘이. 조용히 해. 우선 대감님께는 말씀드리지 말고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하지만 큰마님도 결국 참지 못하고 홍 대감에게 알렸습니다. 무엇이라고? 며느리가 머슴과? 홍 대감의 노성이 본체 전체를 울렸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온 집안이 술렁였지요. 당장 둘 다 끌고 와. 하인들이 별당과 머슴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채우는 방에서, 도겸은 헛간에서 각각 붙잡혔지요. 이 몹쓸 년, 가문의 체면을 어찌하려 하느냐. 본체 대청에 무릎 꿇고 앉은 채운 앞에서 홍 대감이 호통을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사과로 될 일이냐?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신을 당했다. 아버님, 저희는. 입 다물어.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변명이 되겠느냐. 한편 도겸은 사랑채 마당에서 곤장 50대와 유배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놈, 감히 주인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짓을 했느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 되는 줄 아느냐. 당장 곤장 50대를 때리고 이 집에서 쫓아내겠다. 도겸은 형틀에 묶였습니다. 곤장이 시작되기 전 그가 채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 때문에 벌 받지 않으셔야 하옵니다. 모든 것은 소인의 잘못이옵니다. 형틀에 묶인 도겸의 마지막 말이 채운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도겸아. 채운이 달려가려 했지만 하인들이 막아섰지요. 마님은 들어가 계십시오. 안 돼요. 도겸이를 때리지 마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곤장 소리가 밤하늘에 메아리 쳤지요. 빤,
빤, 빤. 도겸은 끝까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50대를 다 맞고 나서야 정신을 잃었지요. 이놈을 당장 이 집에서 내쫓아라.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고, 홍대감의 명령에 하인들이 의식을 잃은 도겸을 끌고 나갔습니다. 도겸아, 도겸아. 채운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채운은 별당에 갇혀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도겸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마님, 그만 우시고 진정하십시오. 방자 할매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할매, 도겸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정말 죽은 건 아니지요? 살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부상을 입어서. 어디 있어요? 제가 가서 간병을.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대감님께서 마님을 내쫓으려 하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에 이혼서를 써주라고 하실 거예요. 채우는 절망했습니다. 도겸도 잃고 집에서도 쫓겨날 처지가 된 것이지요. 할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님, 소인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두었습니다. 방자 할매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도망을 가십시오. 도망을요? 네, 이대로 계시면 도겸이도 죽고 마님도 길가에 내쫓기게 됩니다. 차라리 함께 도망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자 할매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할매, 그런 게 가능한가요? 소인이 이미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남장용 옷과 길에서 쓸 돈도 마련해 놓았어요. 할매가 언제부터 마님께서 도겸이와 만나시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거든요. 방자 할매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지요. 남자 옷과 갓,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노잣돈까지. 하지만 도겸이는 어떻게 하죠?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마을 주막에 있습니다. 주막 주인을 매수해서 숨겨두었어요. 오늘 밤에 구출해야 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마님,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채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도겸을 잃을 수는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할매가 하자는 대로 하겠어요. 그날 밤 채우는 서둘러 남장을 했습니다. 긴 머리를 올려 묶고 갓을 눌렀으니 제법 남자처럼 보였지요. 한밤중 마을 주막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사실은 방자 할매가 주막 주인과 짜고 벌인 일이었지요. 불이야, 불이야. 온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끄러 달려갔습니다. 홍대감 집의 하인들도 모두 달려갔지요. 그 틈을 타서 채운과 방자 할매는 주막으로 갔습니다. 도겸은 주막 뒷방에 숨어 있었지요. 부상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마님? 어찌 이런 복장을? 설명은 나중에 하겠어요. 지금은 도망가야 해요. 도망이라니. 같이 가요. 여기 있으면 당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도겸은 채운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군중 속으로 섞여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불소동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산속 깊은 동굴에 숨어 들어간 후에야 비로소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채운이 물었습니다. 남쪽 바다로 가야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곳이 있어요. 거기서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겸의 말에 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서로의 이름만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지요. 길고 험한 여정 끝에 남해안의 외진 어촌 마을에 도착한 세 사람. 마을 이름은 새터라고 했습니다. 바다와 산에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지요. 여기가 제가 어릴 적 살던 곳입니다.
도겸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시원하게 들려왔지요. 정말 평화로운 곳이네요. 채운도 처음 보는 바다에 감탄했습니다. 산속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바다는 신기한 구경거리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도겸이 어릴 적 이곳에서 살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아, 도겸이구나. 너 정말 많이 컸다. 마을 이장이 반가워했습니다. 이장님, 오랜만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제 아내와 어머님입니다. 도겸은 채운을 아내로, 방자 할매를 어머니로 소개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었지요. 그렇구나. 어서들 들어와라.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바닷가에 작은 오두막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겸은 어부가 되었고 채우는 그를 위해 그물을 꿰며 살림을 꾸려갔지요. 여보, 오늘은 고기가 많이 잡혔나요? 응, 덕분에 장에 내다 팔 수 있을 것 같아. 양반 마님이었던 채우는 이제 어부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얼굴이 거무스름해졌지만 도겸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했지요. 할매, 이런 삶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마님,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방자 할매도 이런 평화로운 삶이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도겸은 다른 어부들과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채우는 집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생선을 말리는 일을 했지요. 저녁이면 도겸이 돌아와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참돔을 많이 잡았어. 내일 장에 가져가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정말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날씨가 조금 이상해. 바람이 자꾸 바뀌고 있어. 위험하지는 않겠죠? 괜찮을 거야. 이 정도로는 문제 없어. 몇 달이 지났을까요? 채우는 아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도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예요. 채훈아. 도겸은 기뻐서 채훈을 돌려 안았지요.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요. 그래,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어느 날 도겸이 바다에 나갔다가 갑작스런 폭풍을 만났습니다. 여보, 여보. 채우는 바닷가에서 도겸을 기다렸지만 다른 배들만 돌아올 뿐이었지요. 아직 안 돌아왔어? 다른 어부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직. 폭풍이 너무 세게 불어서 혹시 모르니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보자.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도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겸아, 어디 있니? 채우는 매일 바닷가에 나가 도겸을 기다렸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말이에요. 제발 돌아와줘. 방자 할매도 함께 기다렸지만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님, 그만 포기하시는 게. 안 돼요, 할매. 도겸이는 꼭 돌아올 거예요. 채우는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채우는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며 도겸을 기다렸지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도겸이 실종된 지 반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누구한테 온 편지지? 마을 이장이 편지를 들고 채훈의 집으로 왔습니다. 저희에게 온 편지인가요? 채훈이 받아보니 도겸의 글씨였습니다. 채훈아, 소희는 살아있소. 당신과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소. 편지를 읽은 채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매, 도겸이가 살아있어요. 정말입니까? 편지에는 도겸이 폭풍에 휘말려 다른 섬으로 떠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부상을 치료하며 지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배를 구해서 돌아가려 한다는 내용이었지요. 보름 후에 마을 포구에서 만나자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보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채우는 매일 아이를 안고 바닷가에 나가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채우는 아침 일찍부터 포구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저 멀리서 작은 배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배가 와요. 채훈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배가 가까워지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겸이었지요. 여보, 채훈아. 두 사람은 포구에서 꼭 껴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서 박수를 쳤지요. 우리 아이네요. 채훈이 품에 안은 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야? 도겸은 아이를 안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 태어난 아이였지만 너무도 사랑스러웠지요.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 바다에서 태어났으니까 해림이라고 지었어요. 해림이 좋은 이름이야. 이제는 마님이 아니라 내 아내요. 채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바닷가 오두막에서 세 식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별당에 갇혀 있던 여인은 바다 여인이 되었고, 몽둥이를 들던 머슴은 가족의 기둥이 되었지요. 저녁 노을이 바다를 물들일 때 도겸은 여전히 몽둥이를 들고 마을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여보, 오늘 밤에도 순찰 나가세요? 응, 우리를 지켜야 하니까. 채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몽둥이 소리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안함을 주는 자장가 같았지요. 아이도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아빠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혜림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도겸과 채우는 마을에서 가장 금슬 좋은 부부로 알려져 있었지요. 혜림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건강하기만 하면 돼. 두 번째 아이는 정말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바다라고 지었지요.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되었네요. 그래, 더 바랄 게 없어. 저녁이 되면 도겸은 여전히 몽둥이를 들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혜림이가 따라다니며 아빠를 도왔지요. 아빠, 나도 몽둥이 들어봐도 돼? 너는 아직 어려. 조금 더 크면 가르쳐 줄게. 정말요? 그럼 아빠가 언제 거짓말했니? 부자가 함께 마을을 도는 모습을 보며 채우는 창가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삶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면 도겸이 돌아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혜림이가 정말 용감했어. 마을개가 짖어댈 때 전혀 무서워하지 않더라.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해요. 바다도 점점 말을 배우고 있고 어제는 아빠라고 했어. 정말요? 저는 못 들었는데. 내일 또 말할 거야.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채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혜림이는 10살이 되어 제법 의젓한 소년이 되었고 바다는 5살이 되어 말괄량이로 자라고 있었지요. 아빠, 나도 배 타고 고기잡이 나가고 싶어요. 아직 위험해. 조금 더 크면 데려갈게. 언제요? 15살이 되면. 너무 오래 걸려요. 혜림이가 불만스러워했지만 도겸은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채우는 딸에게 바느질과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이 양반집에서 배운 것들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었거든요.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글씨 쓰기 배웠어요. 선생님이 잘 쓴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혜림이 정말 똑똑하구나. 바다는 뭘 했어? 엄마 도와서 빨래했어요. 정말 착한 딸이야.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이 가족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겸이 순찰을 마치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채훈아, 우리 정말 행복하지? 네, 정말 행복해요. 가끔 생각해봐. 만약 그때 도망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기도 싫어요. 아마 우리는 영영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해. 할매에게도 우리에게 기회를 준 바다에게도.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파도 위에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지요. 이 바다가 우리를 이어준 거네요. 그래, 우리의 운명이었나 봐. 몇 해가 더 흐른 후 혜림이는 정말 아버지와 함께 고기잡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어머니와 함께 마을 여자들 중에서 가장 솜씨 좋은 바느질꾼이 되었지요.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컸어요. 그래, 내가 꿈꾸던 가족이야. 도겸은 여전히 매일 밤 몽둥이를 들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이제는 혜림이와 함께였지요. 아빠, 이 몽둥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혜림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그래,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요? 이 몽둥이 소리가 너희 엄마와 아빠를 이어준 거야. 정말요? 그럼 이 소리를 듣고 엄마가 아빠를 좋아하게 된 거야. 혜림이는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나도 몽둥이 들고 다니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하하, 그럴지도 모르지. 부자의 웃음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집에서는 채훈과 바다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와 오빠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오늘 뭐 해줄 거예요? 바다가 좋아하는 생선구이. 와, 정말요? 모녀의 대화도 정겨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 부자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지요. 밤이 깊어지자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도겸과 채우는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지요. 여보, 정말 아무 후회 없어요? 전혀 없어. 당신은? 저도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 신분이나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몽둥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다른 젊은이가 순찰을 도는 소리였지요. 저 소리 들으면 옛날 생각나요. 나도 그래. 처음 당신을 본 그날 밤. 그때 정말 떨렸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몽둥이 소리와 함께 바다가 지켜보는 작은 마을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